예,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을만 하세요? 네. 안 졸리세요? 네. 아, 졸릴 것 같아요. 안 졸리세요? 자,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살 원인 분석하고 한계하는데 좀 원인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요즘 그 자살 사망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 통해서 저희가 사후 중재를 하러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도 사후 중재를 하고 약간 집단 상담 비슷하게 이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옆에 친구들 같은 경우 되게 이제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이 아이가 평소에 되게 명랑하고 밝았고 친구 관계도 문제가 없었고 학교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그 갑자기 자살로 사망했는데 너무 충격이 크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 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대처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자살 원인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단정짓기가 참 어려운 게 이거다 싶으면 또 다른 게 작동하고 저거다 싶으면 또 다른 게 작동하고 마치 우리 노자 도덕경에 보면 도덕경 첫 구절이 뭐냐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뭐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도라고 했을 때 이미 그건 도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때 또 그 이름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살 사고하고 자살 자살 생각하고 자살 시도 성공 뭐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프레임이 있는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시도를 한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전혀 자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해요. 그건 뭐냐면 평상시 그런 지속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사람들도 충동이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무의식적인 형태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한 원인이 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의식이 작동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무의식에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느냐 보면 무의식에는 대부분 억압된 것들이 있어요. 프로이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것들, 어린 시절부터 억압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쌓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날 때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많은 자살 시도자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표면적으로 뭐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뭐 경제적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고 대처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 자살을 설명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심층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은폐된 차원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억압된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이 지나도 어떤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한다는 거죠. 참 묘하게도 인간의 시간은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인간의 그 뇌에 보면 뇌 회로 중에 이런 회로가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회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회로가 따로 떨어진 다른 회로가 아니라 하나의 회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회로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 내가 정초가 되어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도 계속 절망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회로 중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사랑을 느끼는 회로하고 미움을 느끼는 회로가 같은 회로예요. 놀랍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도록 미워한다. 결국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격하게 긍정을 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주변에 있으신가 봐요. 징글징글 하는데. 그러니까 미움도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미워해요? 그죠? 내가 사랑했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그죠? 그럴 줄 몰랐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계속 좌절하게 되면 무력감에 빠져요. 근데 그냥 무력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엄청난 화가 부글부글 있는 거죠. 심지어 미움을 잘 들여다보면 나중에는 그 미움의 끝에 뭐가 있었냐면 그 존재를 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억압된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나는 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공격성.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성을 갖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부모가 막 피 터지게 싸우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인간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 저 더러운 인간들 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 다.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냐면 방에서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칼을 들고 엄마 아빠를 내가 45도 각도로 찔러서 죽일까? 어떤 각도로 찔러서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못 죽이죠. 왜 못 죽이냐면 우리가 초자아를 갖고 있어요. 양심, 규범, 가치, 법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죽여요. 맨정신에. 근데 제가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는 사람들을 좀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공주치료감호소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고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감옥에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전법무병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70%가 친부, 친모 살해예요. 무슨 얘기냐면 맨정신에는 못 죽이지만 헷가닥하면 엄마 아빠를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상처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초자아가 있어서 그걸 꾹꾹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살 시도자들을 만나면서 이 무의식과 시간성과 공격성이 일종의 자살 행동을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삼원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컬러 TV를 따지면 빨강, 노랑, 초록인가요? 그 세 가지 색깔이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 모든 색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무의식과 공격성과 시간성을 투과하면 자살 행동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재된, 은폐된, 드러나지 않는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했다,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내가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는 이 표면적인 거하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 자살 행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드러난다. 그때 이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분들이 한 얘기를 다 모으고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표현이었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공감과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복수하고 싶다.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싶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발버둥쳤지만 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묘하게도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봐서도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부부가 맥주하고 치킨을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계획도 세우고 내년쯤에는 우리가 전세를 좀 늘려서 좋은 데로 좀 이사를 가자. 즐겁게 이제 맥주하고 치킨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7살, 5살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자고 있는데 7살짜리가 와서 아빠를 깨우는 거예요. 아빠 일어나봐. 엄마가 화장실에서 서서 자. 가서 봤더니 샤워기에 목을 메고 샤워기 줄에 목을 메고 자살을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쇼킹한 거죠. 왜 몇 시간 전까지 나랑 즐겁게 웃고 떠든 사람이 즐거움을 나눴던 사람이 왜 사망했을까?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계속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자살 상담을 심층적으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자살 시도를 하고 저한테 온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제일 첫 번째 듣는 얘기가 저도 왜 죽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군대에 있는 친구가 PX에 가서 줄넘기를 주로 살고 그날 밤에 목을 맸는데 다행히 이제 실패를 하고 저를 만나러 왔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도 제가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게 PX에서 줄넘기 줄을 산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부대 본관에 목을 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캐치하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 처음 자살을 생각했는지 소급하다 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성인기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처음 자살 생각이 많은 경우 초등학교 3, 4학년 때였어요. 그때 처음 죽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10살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살 이전의 기억들은 기억이 안 나요, 잘. 많은 사람들이 나는 5살 때 기억도 생생하다. 3살 때 기억도 생생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뻥이에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5살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족들이 경포대에 가서 해변가에 파라솔을 치고 엄마가 쪄준 옥수수를 뜯어 먹으면서 굉장히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물어봤어요. 경포대에 간 적이 없어요.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별한 장면,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인상적인 것들을 갖고 기억을 조합해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속성이냐면 예를 들어 1999년에 대한 기억이다 그러면 나는 2000년쯤에 기억하는 1999년을 지금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005년쯤에 기억하는 1999년을 또 연상시키면서 기억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상되면서 기억은 확대 재생산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가족 오락관에 보면 쭉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이쪽에서는 고구마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얘기하다 보면 감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마지막 사람. 그런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10살을 전후해서 그렇게 기억이 그 어렸을 때 언어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은 확실하게 기억이 남고 몸으로 배운 거,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것들 몸에 기억은 남고 나머지는 우리 되뇌 피질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다 분산이 돼서 명확한 기억으로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살 이후의 기억들이 주로 이제 생생한데 그때는 왜 생생하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고가 가지치기를 해요. 어렸을 때 막 공상적인 거, 비현실적인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현실적인 거, 생생한 것들을 이제 남겨놓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명확한 기억들이 남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살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죽음을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그 이전부터, 기억나진 않지만 그 이전부터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정 내 학대, 폭력,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전적인 자살 개념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복합 상호작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이게 그 죽기 직전까지도 삶과 죽음이 구분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철학적으로 우리는 삶과 죽음이 다 뒤섞여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삶과 죽음이 막 뒤섞여 있죠. 인간은 대부분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같이 뒤섞여 있어요. 아까 제가 회로도 말씀드렸잖아요. 뇌의 회로가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회로고 사랑과 미움이 하나의 회로고 그 다음에 먹고 섭취하는 것과 배설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이걸 구분할래 라고 나를 분해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걸 분해한 거를 조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완구 제품을 주물로 꽉 찍어서 만든 그 완구 제품을 분해하면 다시는 재조립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 뒤섞여 있는 이 삶과 죽음을 나는 이걸 구분할 거야 라고 구분하기 시작하면 다시는 재조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떤 내면에 어린 시절 특히나 살면서 결핍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어린 시절에 가족 불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가족,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를 자꾸 떠올려요. 그리고 그거가 아니면 불행하다. 그거가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각본을 실패한 인생 각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불행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실패한 인생 각본으로 회귀하는 그걸 왜 각본투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갉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행복해도 괜찮은데 본인은 계속 자기를 괴롭혀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이미지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삶과 죽음을 갈라놓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완벽한 삶이고 그거 아니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분법으로 갈라놓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이미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현실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성취하지 못한, 내가 도달하지 못한 이미지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아직 멀었고 나는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삶과 죽음이 헬이 되기 시작하면 자살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기 쉽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자살 위험성을 식별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아까 시도 경험, 그 다음에 극도로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죽음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보일 때, 그 다음에 자살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이 초조해하다가 차분해지고 편안해할 때, 최근 가족의 죽음이나 건강 상실 등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족 중에 자살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사망한 가족에 대한 죄의식을 많이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무가치성을 강조하고 의기소침할 때, 그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 벌받기를 강력히 원할 때, 생물학적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 알코올 문제, 도움을 거절할 때, 가족 해체, 이혼 등을 혼자 지낼 때,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위험성을 식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일반화한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평가를 하지만 사람마다 고유성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저거하고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이 사람만의 뭔가가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살과 죽음에 대한 애매모호성이 있어요. 사실 이 애매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애매모호성을 잘 건드리면 이 사람을 좀 삶 쪽으로 오게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갈등을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상처를 받지만 나는 남한테 상처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등을 회피하다 보니까 내가 나로서 못 산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친구가 그 큐를 발견하고 나서는 계속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훈련을 했고 그러면서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 했던 말에 의존하지 말라. 어제 분명히 안전하다라고 했으니까 그제 죽지 않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약간 그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이제 본인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을 또는 모든 물체를 계속 쪼개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원자를 쪼개면 있음과 없음이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이론을 다른 물체에 적용하면 예를 들어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나름대로의 파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는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의 파장이 이 다리의 파장하고 절묘하게 그 파장이 결합이 되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무너질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 파장이 맞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묘기대행진 보면 어떤 사람이 종이를 갖고 나무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데 나무가 딱 부러져요. 그건 뭐냐면 종이의 파장하고 이 나무의 파장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실제로는 원래는 이 종이가 나무를 파괴할 수가 없는데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자살 충동이나 자살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확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장이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삶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들도 다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때 어떤 보호 요인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보호 요인은 작동하지 않고 치명적인 수단이 바로 딱 결합이 되면 우리도 아마 어쩌면 어느 순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거죠. 그 순간에 다른 보호 요인이 작동했거나 그 순간에 뭔가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게 방금 죽겠다고 한 사람 이제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간밤에 죽겠다고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난리를 쳤는데 다음날 아침에 저 이제 괜찮아요. 상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되게 많아요. 그 순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뭔가가 또 올라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살 의도가 있는데 없다고 믿는 경우가 10명 중 2명 거리다. 이건 뭐냐면 아주 전문가들도 20%는 놓친다는 거예요. 자살 위험성이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자살 위험성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치명적이죠. 근데 그렇게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잘 평가를 해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예감을 동원하셔야 돼요. 모든 촉을 동원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지금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찜찜하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엄마의 촉이 아니었으면, 그죠? 자살 위협과 자해는 확실한 위험증표. 자해를 되게 많이 해요, 요즘 청소년들이. 자해가 지금 거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중학교 여자아이들 한 반에 한두 명 이상은 자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랩이 나와서 그 자해와 관련된, 그래서 손목에 이렇게 자해 있는 자국이 무슨 바코드처럼, 이게 굉장히 막 번지고 있어요. 근데 자해를 왜 하냐면, 자해를 하는 이유는 집에서도 내가 힘든 거나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면 가족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저 선생님 잠깐 여기 좀 그 집에서도 힘들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어쨌든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 힘든 것들을 얘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 안에는 화가 있는데 그걸 가족들한테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주지 않고 또 친구들한테 또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러면 화를 표현할 유일한 대상이 자기 몸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피를 보면 좀 해소가 돼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쾌감도 느낀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 실행 능력이 커지기 시작해요. 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커터컬이나 눈썹 미는 칼로 그냥 짜잘하게 이렇게 긋다가 피 살짝 보는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는 큰 재단하는 가위로 손목을 썰어서 와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해를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아이를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면서 뭐가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지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이런 어떤 분노나 마음속에 이렇게 들끓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윽박지르거나 얘를 판단하거나 그렇게 되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또 방치하게 되면 겁이 또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보고하고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질문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따 제가 질문하는 예도 좀 보여드릴 텐데 그냥 이 아이의 마음속의 얘기들을 들을 수 없는 질문들 그냥 표면적인 대화들 하게 되면 그냥 자기 보고만 하죠.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상담자한테 되게 맞춰주는 게 능숙해요. 자살 상담까지 온 친구들은 되게 이미 여러 상담들을 거친 친구들이라서 상담자의 기분을 맞춰주고 빨리 끝낼 줄 알아요. 선생님하고 했더니 정말 좋아요. 이제까지 못했던 얘기를 선생님하고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럼 상담자는 또
구출해가지고 아 내가 뭔가 얘한테 역할을 하나보다. 그거 믿지 마세요. 대부분 맞춰주고 끝나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부모가 원래부터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게 아니라면 대충 맞춰주고 끝나요. 학교에서 별일 없어. 엄마 걱정하지 마. 아주 심각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밥도 같이 못 먹고 대화도 못 나누는 애들이 집에서는 엄마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어. 엄마 걱정할까 봐. 근데 자기 표현은 뭐냐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상담자가 어떻게 되냐면 상담자가 원래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이나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모든 신경을 끄셔야 돼요. 내 신경을 딱 끄고 철저하게 얘 눈높이에서 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 평가는 치우다. 이렇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는 뭐 자살 시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서사에 대한 얘기했죠. 비로소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서사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치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에 담긴 의미.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어떤 분들은 조정하려고, 어떤 분들은 회피하려고, 어떤 분들은 내 운명이 이것밖에 안 돼. 엄마 아빠가 정말 지질공상으로 살아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술 먹고 깽판 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내가 더한 거예요. 커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운명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 이런 어떤 메시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된 자살 이해 방식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면 생물학적 연구는 뭐 유전적인 위험성이 있다. 가족 내 자살 빈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물론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자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자살로 사망하고 나서 가족 내에 자살하는 이유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환경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인은 고인이 되셨지만 가족 내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환경적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영향들을 강구할 수 있는데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심리학적 연구는 과거의 상처, 심리적 고통, 이 성인기 자살 위험성 증가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자살 위험성이 없는 한국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지금 40대, 50대 분들의 어린 시절은 힘든 분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 아버지 술 먹고 깽판 치고 이런 집이 한국의 지금 40대, 50대는 거의 80% 이상인 것 같아요. 90%라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지금 40대, 50대인 분들의 부모 세대들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가족 내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상처가 있다, 심리적 고통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심리 이론은 이제 조금 더 이런 어떤 심리학적 이론과 주변 상황들을 조금 더 포함시켜서 보고 있어서 이걸 좀 보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신의학적인 부분은 우울증과 자살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지만 우울증을 초래한 근원적인 원인들이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역사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근원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만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근원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우울하고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사회학적 연구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보는데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리스나 멕시코나 터키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더 가난한데 자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화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간 간의 어떤 유대관계 이런 측면들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 부분은 문제 해결을 갖고 이제 그 자살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교환 이론 같은 경우 보면 어르신들을 한국 사회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왜 존경하지 않냐면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줄 게 있으면 젊은 세대들도 리스펙트 한다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인데 실제로 돈이 많은 어르신들은 존경을 받아요. 그죠? 가족들이 뻔질나게 찾아오죠. 이해가 뭐냐면 세종시가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 그전까지는 자녀들이 안 찾아왔는데 세종시 개발 소식이 언론에 나자마자 그 세종시로 가는 교통편이 막 꽉 막힌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를 한 번 더 찾아봐야지 내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한숨을 쉬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철저히 교환 이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줄 게 있으면 나는 존경하지만 부모가 줄 게 없으면 내 알바예요.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대부분 깨름직해요. 네.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젊은 세대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불신 또는 서로 적대적인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그런데 가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무엇을 줄 수 있는 걸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로 판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 이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리스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리스는 다 대가족들이 많이 같이 살죠. 심지어 어떤 속담이 있냐면 우리 집에 어르신이 없으면 남의 집 어르신이라도 모셔와야 됩니다. 우리 집은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 집 어르신도 어떻게든 이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교환 이론으로 되어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려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유병장수 시대예요. 네, 유병장수 시대. 그 다음에 노인 세대들이 노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던 세대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 줄 몰랐던 세대예요. 자신들은 부모를 정말 열심히 공양했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노후에 대한 그런 어떤 준비를 전혀 안 했던 세대들이에요. 알머지가 돼서 노인이 됐는데 너무나 이제 적막한 거죠. 막막한 거죠. 만약에 이분들의 노후 보장이 되어 있고 유럽처럼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연금들이 있어서 유럽의 노인들은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동남아시아로 와서 따뜻하게 추운 계절을 여기서 보내고 또 자기 나라가 따뜻할 때 또 가요. 왜? 소득이 보장되니까. 생활이 보장되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폐지를 주어요. 단돈 3,000원을 벌기 위해서. 왜?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어떤 전화가 오냐면 할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수급비로 40만 원을 받는데
20만 원 월세 내고 20만 원으로 한 달을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아무도 안 찾아와요. 하루 종일 방에 있어도 전화 한 통화 안 하고요.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저 같아도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 네? 그럼 어떻게 얘기해? 그럼 그게 저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네. 만약에 상담할 때 네.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활을 해봤어야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것 네, 같은데 네.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그분 얘기를 듣고 그래도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되게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자원을 연계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데라든지,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요즘 이제 어르신 돌봄 서비스라든지, 또 착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무료급식 하시라면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좀 부끄러워하시고 안 가시는 분도 있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한번 연결시키면 처음에는 자기 발로는 안 가세요, 이분들이. 근데 한번 연결시켜드리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네, 할 수 있는 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좀 이렇게 리스트업하고 계시다가 알려드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 거동이 불편해서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화 상담을 받다 보면 정말 힘든 케이스들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본인이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니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암에 걸린 그분이? 네. 네. 그 암에 걸린 분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를 보면 막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상당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의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제가 정말 답이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같이 울었어요. 어머 울었어요, 나도. 저도 우리 어머님 생각도 나고 해서 막 같이 너무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이제 죽으려고 했던 분인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셔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분하고 같이 마음의 코드를 맞추고 공감하고 같이 울어드린 것이 그분한테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뭐 표현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성서에 그 마리아와 마르타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마리아 너 참 좋은 몫을 택했다. 마리아가 한 건 뭐예요? 예수님 물끄러지 바라보면서 공감하고 그냥 잘 들어드린 거잖아요. 하물며 예수님도 들어드리면 기뻐하셨는데 그죠? 네. 내 얘기가 그냥 가득 차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얘기 들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죠? 그죠? 저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사람은 죽고 싶은 충동보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더 강하다. 그래서 말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지지하고 반영해드리면 죽기 힘들다. 일단.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사회심리학 이론들이 있지만, 요것만으로는 또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삶의 모든 부분하고 자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고나 시도, 성공, 연속 과정을 이해하는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요 프로세스도 있지만
자살 사고가 없는 사람이 아까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팍 충동으로 연결되면서 시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 외로움, 이혼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무망감, 희망이 없는 거, 자살 사고, 우울과 이런 것들이 우울과 자살 시도를 내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손상된 것도 자살 시도 경로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난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에 너머에 답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바라보면서 저기 너머에 답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삶에서는 답이 없고 저기만 넘어서면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세요. 타고난 기질, 예를 들면 걱정을 많이 하는, 그리고 걱정을 계속 하면서 파국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또 사회경제적 환경, 또 개인의 어떤 인식 변화나 반응, 또 삶의 의미, 생존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개하는.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보는 눈으로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본다라고 느껴요. 저도 이제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머리가 다 이렇게 다 삐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개떡이 되는데 그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데 그때는 그게 멋있는 거죠. 청소년들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느끼면, 내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느끼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그렇게 본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둡고 두탁한 쪽으로 가겠죠, 생각이. 그 다음에 자살과 관련된 문화적인 측면, 특히 우리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 이 가부장적인 문화, 성차별적인 문화는 남녀 모두 다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남성들은 가장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나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상실 이꼴 존재 상실, 이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가정 내에서 남성들이 대부분 생활 자체를 여성에게 다 의존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모든 걸 의존하고 커서는 아내한테 다 의존을 해요. 그래서 40대, 50대 남성들한테는 밑반찬 서비스를 해도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질 않아요. 곰팡이가 다 슬도록 꺼내 먹질 않아요. 그냥 술만 마시죠. 보통 남성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어디 오래간만에 여행을 간다. 그래서 뭘 이렇게 챙겨보라고 밑반찬 해주고, 마른 반찬들 넣어놓고, 국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팩에 얼려서 넣어주면 꺼내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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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네, 안 해놓고 가신다고요. 네. 그거는 더 좋죠. 이제 자립심을 기르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본인 혼자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여성들도 지금 이제 남성들에게 의존하다가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데, 20, 30대 여성들이 왜 자살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아버지한테 굉장히 의존하면서 살아왔다가 지금 직장도 잘 안 되죠. 근데 요즘 남성들이 어떤 여자들을 찾냐면 결혼 배우자로 자기만큼 벌이가 되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도 타인과 자유롭게 조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자살, 사고, 시도, 성공이라고 하는 이 연속 과정, 이 스펙트럼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자살 어떤 모형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개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40대, 50대 요거만 조금 얘기하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40대, 50대 남성 자살 시도자들을 인터뷰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 보면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낙동갈 오리알 같은 신세다. 예. 대화에 약한 사람입니다. 남성들은 대화에 굉장히 취약해요. 특히 중년 남성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여보, 일로 와서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러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면 되는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질문을 하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당황해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어떠세요? 네. 이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해본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답을 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아내는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건데, 네. 잘 들어주면 풀리는 건데, 그걸 이제 못 듣고 뛰쳐나가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아내분을 기어코 주저앉혀서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싸움이 나고. 네. 자,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누구한테 내가 약한 거, 힘든 거, 지금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못하죠. 그 다음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도움을 줄 때는 남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는 남 앞에 못 나서죠, 남성들이. 건강하다는 거는 내가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받는 것도 가능할 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받는 걸 못해요. 네. 저는 잘 받으니까요. 그 보호받지 못한 성장 환경, 부모 세대의 상처들을 되게 많이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폭력 노출과 학대 경험. 그 참 안타까운 게 심리부검 연구라는 게 있잖아요. 자살 사망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부검을 해도 신체적인 손상을 받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죽음의 원인들을 찾는 연구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라는 거가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는 어린 시절의 불행한 삶,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어떤 해석이 필요하냐면, 내가 죽기까지, 이 죽음을 하기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뭔가 이제 귀인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화하기는 어렵지만, 공교롭게도 어린 시절에 불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나름대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만든 이미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노력할수록 더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되게 홀가분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혼하니까 이혼인, 가족 해체되고 이혼하고 제대로 사는 남성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혼한 남성들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접근법들, 또 종교 쪽에서도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생활면에서는 여성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이런 어떤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인간 조건, 이런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이 되게 부재한, 그 다음에 마치 도시 난민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가 있어야지 설 자리가 있고, 설 자리가 있어야지 살 자리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라임을 살려서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 일자리가 있어야지 설 자리가 있고, 설 자리가 있어야지 살 자리가 있고, 이게 없으면 몇 자리밖에 없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말 되죠? 네. 자, 이분들이 자살하는 그 실행 과정을 살펴보니까 일종의 문톡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문톡 효과라는 건 뭐냐면, 누적된 스트레스의 색깔 각각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경제, 어떤 것들은 대인관계, 어떤 것들은 가족 내 갈등, 이런 어떤 색깔이 다른 스트레스가 누적되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것들이 뭉쳐져서 죽음의 색깔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인 어떤 자살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자살행동이 나올 때는 보호요인이 멈춘다는 거예요. 보호요인이 있는 사람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 엄마도 눈에 안 들어오고, 다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죽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혼이나 상실의 충격들을 견디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체적 손상, 이게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에 빠지고 가족 해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먹고 살려고 일용직 노동을 나가는데 40대, 50대 남성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할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용직 노동을 나가면 갑자기 안 하던 시멘트 부대 40kg, 50kg 되는 걸 들고 4층, 5층 올라가다 보면 허리가 삐끗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에서 술만 마시는 거죠. 그리고 욱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데 40대, 50대 남성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붕괴된 삶의 토대. 남성들에게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래도 있을 때는 어떻게든 마지막 끈이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병든 어머니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마지막 끈이 되는데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역할이 안 되게 되면 그 끈이 이제 마지막 연끈을 놓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한정 세상에서 밀려나는 상황. 계속 이제 술로 버티는 생활을 하시게 되죠. 바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죽음. 지금 빚이라든지 또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서 대공원에 가서 놀고 온 날 그래도 아이들을 만난 이 마음을, 이 따뜻한 온기를 간직한 채 죽고 싶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도움 요청하는 순간은 안타깝게도 자살 행동을 했고 실패했을 때 그때 비로소 공공서비스나 도움의 손길에 못 이기는 척하고 받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웬만해서는 누구한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나름대로는 뭔가를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형을 만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해. 누굴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도움이 필요해. 근데 사실 다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더 상처를 받고 더 단절되고 더 고립감을 느끼고 더 소외감을 느끼는 형태로 도움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더 극단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도움의 손길로 연결되는 마지막 어떤
그 계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턱 효과를 가중시키는 거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본인은 스스로는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40대, 50대인데 명퇴를 당했다. 그래서 퇴직금을 갖고 치킨집을 차렸다. 뭐 여기저기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뭐 해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갑자기 AI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문 닫아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손실 본 거, 실패한 거 만회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지금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거의 실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엄청난 채무나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데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이런 상태에서 한 방에 이걸 해결하려고 도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옥 중에 무간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무간지옥은 무슨 의미냐면 지옥도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좀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쉴 새가. 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더 뜨거운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간지옥이에요. 쉴 사이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오직 내 힘으로만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하죠. 남성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보 사실은 말이지 내가 조금 친구들한테 돈을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이미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미리 얘기 못하고 사고 친 다음에 여보 사실은 말이지 우리 그 애 한 명 더 기르면 어떨까? 이미 어디 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네. 남성들은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뭔가 어렵게 뭔가 우리 뭐 이러면 어떨까 하면 이미 저지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남성 특성이라는 걸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도한 책임감. 이걸 좀 덜어주는, 우리 사회가 좀 남성에 대한 짐도 좀 덜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남녀 모두가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우리의 자살 위험에, 이렇게 심각한 자살에는 문화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같이 생각하셔야지만 한국에 이 자살이 설명이 돼요. IMF를 겪었다고 해서 이렇게 자살 위험성이, 자살 심각성이 떨어지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 거의 전 연령대에서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나 2위인 나라가 이렇게 한국 외에는 이렇게 두드러진 나라가 없어요.